흡수하는 정신 4장 새로운 경향.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생물학 연구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모든 연구는 성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동물이나 식물을 연구할 때 고려 대상은 다 성장한 표본이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려 대상은 언제나 성인이었던 것이다. 도덕 연구에서도 그렇고 사회학의 연구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연구 대상은 성인이었다. 사상가들의 관심과 고찰을 끌어낸 또 다른 분야는 죽음이었다. 성숙한 존재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충분히 논리적이었다. 도덕에 관한 연구는 성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회적 접촉의 조건과 규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를 위한 사랑과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한 희생 같은 도덕관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이런 미덕들은 의지와 노력과 준비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와 정반대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 마치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 존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나 다른 종류의 생명에 관한 연구에서나 똑같이 과학자들은 어린 존재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 존재들의 기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생물학은 발생학에, 말하자면 세포의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생명의 기원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에서 새로운 철학이 태어났지만 이 철학은 이상주의적 성격의 철학이 아니다. 오히려 과학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철학이 사상가들의 추상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 철학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발견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누군가가 생명의 기원이라는 영역으로, 말하자면 발생학 분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성인들의 관심을 끄는 분야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니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 과학적 관찰은 인간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과 아주 다른 유형의 생명을 밝혀내고 있다. 아이의 인격이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아이는 어른처럼 죽음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아이는 생명을 향해 전진한다. 왜냐하면 아이의 목적은 완벽한 힘과 완벽한 생명력을 갖춘 인간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기에 도달하면 아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삶 전체는 완벽을 향한 전진이요, 보다 훌륭한 성취를 향한 전진이다. 이런 평범한 관찰만으로도 아이가 성장과 완벽이라는 임무를 성취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아이의 삶은 일, 즉 자신의 임무를 성취하는 것이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유형의 삶인 반면에 성인의 세계는 일이 보통 고통스러운 과정이 된다. 성장의 과정, 즉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아이에겐 넓어지고 커지는 그 무엇이다.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지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다. 아이의 일, 말하자면 아이의 활동은 아이가 지능과 힘을 얻도록 돕는 반면 성인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또 아이들의 활동 영역에는 경쟁이 전혀 없다. 어느 누구도 아이가 인간을 건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누구도 아이를 대신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아이 가까이 있는 어른들은 언제나 아이의 보호자들이다. 그래서 인간 존재들의 경우에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본보기와 영감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은 아이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이상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현실이다. 아이의 영역이 어른의 영역과 매우 다르고 또 보다 나은 종류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영역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여기서 아이의 생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말하자면 출생 이전의 시기까지 들여다보자는 뜻이다. 출생 전에도 이미 아이는 어른과 접촉하고 있다. 하나의 태아로서 아이의 삶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내진다. 태아 이전에는 생식세포가 있는데 이것은 성인들의 세포 두 개가 결합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인간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든 아니면 아이가 성장의 임무를 완수하는 쪽을 연구하든 그 끝은 언제나 어른이다. 아이의 삶은 두 세대의 성인의 삶이 서로 연결되는 선이다. 그 기원을 보든 아니면 지향하는 방향을 보든 아이의 삶은 어른에서 시작하고 어른에서 끝난다. 이것이 삶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아주 위대한 빛을 끌어낼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른을 크게 감동시키는 이 생명이다. 아이를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매혹적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두 종류의 삶. 자연은 어린 것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어린 생명은 사랑을 듬뿍 받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아이의 기원 자체가 사랑이지 않는가? 태어나기만 하면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 포근히 감싸인다. 따라서 아이는 투쟁 속에서 생겨나지 않으며 세상 자체가 아이를 보호한다. 자연은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으며 이 사랑은 인공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강요되는 것도 아니다. 단결을 고무하려는 사람들이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는 형제의 같은 것과는 다른 것이다. 성인 공동체의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이의 삶의 영역에서 발견된다. 오직 아이의 삶의 영역에서만 자연스럽게 자기 희생을 고무하는 그런 사랑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다른 존재에게 자기를 헌신하도록, 다른 존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도록 고무한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감정 깊은 곳에서 자식들에게 헌신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치르는 이 희생은 쾌감을 주는 자연스러운 그 무엇이다. 희생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이를 둘이나 두다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이를 둘 가진 부모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내와 아이를 두다니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저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갖는 것이 엄마에겐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럼에도 부모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생각하면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을 희생한다. 그러나 그것은 쾌감을 주는 희생이다. 그것이 곧 삶이다. 그러기에 아이는 성인의 세계에 어떤 이상을 고무한다. 대단히 실천하기 힘든 자기 희생인 자제가 바로 그 이상이다. 어떤 사업가가 시장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걸 경쟁자가 갖고 간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그걸 갖겠다고? 나에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그러나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둘 다 배가 고프다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 내가 먹겠다고? 나는 배가 안 고프단 말이냐?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은 아이의 세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매우 고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을 주는 것은 자연이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어른은 두 가지 삶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한 삶에는 아이 때문에 참여하고 다른 한 삶에는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참여한다. 두 종류의 삶 중에서 더 나은 쪽은 아이와 관련 있는 부분이다. 이 종류의 삶에서 어른의 숭고한 감정들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두 가지 유형의 삶이 발견된다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족을 이루게 되면 본능을 바꾸는 것 같은 포악한 동물들이 있다. 호랑이와 사자도 자기 새끼 귀한 줄을 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순에 빠진 사슴도 새끼 앞에선 용감해진다. 모든 동물들에게서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새끼가 생기면 본능이 거꾸로 발동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특별한 어떤 본능이 일상적인 본능들을 덮어버리는 것 같다. 인간보다 겁이 더 많은 동물들도 자기 보존 본능을 갖고 있지만 새끼가 딸리게 되면 자기 보존 본능이 새끼 보존 본능으로 바뀐다. 새들도 마찬가지이다. 새들에게 생명을 보호하는 본능은 위험이 다가오는 순간에 그냥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새끼가 딸렸을 때에는 날아가 버리면 그만인 새도 결코 날아가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아래 하얀색을 가리기 위해서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둥지에 그대로 남는다. 또 어떤 새들은 적에게 발견되지 않은 새끼를 보호할 목적으로 적을 유인하기 위해 적의 턱 밑에서 날지 못하는 척 꾸미기도 한다. 평상시였다면 이 새는 잡힐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이런 예는 참으로 많다. 모든 동물들의 삶에서 두 가지 본능이 발견된다. 하나는 자기 보존이고 다른 하나는 새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본능이다. 이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책들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 생물학자 J.H. 파브르의 책이다. 이 책에서 파브르는 종이 생존을 이어가는 것은 위대한 모성 본능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맞는 말이다. 종의 생존이 소위 말하는 생존 경쟁을 위한 무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새끼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는가? 새끼들은 아직 그 무기를 개발하지 못했다. 새끼 호랑이는 이빨이 없고 새끼 새들은 아직 날개가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만일 생명이 보호를 받고 종이 존속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무장을 아직 갖추지 않은 채 무기를 다듬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생명의 생존이 강자의 투쟁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종은 멸종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이어지는 진짜 이유, 즉 종의 존속의 중요한 요인은 성체가 새끼에게 느끼는 사랑이다. 자연을 연구한다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아주 열등한 동물도 갖고 있는 지능이 발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일 것이다. 자연 속의 모든 존재는 다양한 종류의 보호 본능을 타고난다. 각 개체는 다양한 종류의 지능을 부여받으며 이 지능은 새끼를 보호하는 데에 쓰인다. 한편 동물들의 자기보호 본능을 연구한다면 이 본능은 그다지 뚜렷한 지능을 보여주지 못하며 그 다양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기보호 본능에는 파브르가 주로 곤충들의 보호 본능을 다루면서 16권의 책을 채울 수 있었던 그런 디테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본능이 필요하고 또 두 가지 유형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을 인간 생명의 영역으로 옮긴다면 아이의 삶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어른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아이의 삶에 대한 연구는 바로 그 삶의 기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발생학. 오늘날 아이들의 삶과 생명체들의 삶을 그 기원부터 고려하는 학문들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학문 하나는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는 발생학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존재의 경이에 놀라워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무에서 생명이 잉태되어 지능과 생각을 갖추고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줄 남자나 여자로 성장해가는 과정 자체가 경이롭지 않은가?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그렇게 복잡하고 신기한 신체 기관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눈은 어떻게 형성되며 말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혀는 또 어떻게 형성되며 인간 생명체의 모든 섬세한 기관들과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18세기 초에 과학자들은 난세포 안에 수컷과 암컷이 이미 미세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아주 작아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컷이나 암컷이 난세포 안에 들어있다가 훗날 자라게 된다는 생각이었다. 포유류 동물도 똑같이 생겨나는 것으로 여겨졌다. 난세포를 갖고 있는 직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두 개의 학파가 격돌했다. 과학자들은 대학교의 학술 토론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때 현미경을 이용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 직전에 개발된 현미경을 창안한 이 젊은이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겠어 라고 다짐했다. 그는 생식세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세밀히 관찰한 결과 그는 미리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생명체 자체가 스스로를 형성한다고 말하며 존재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묘사했다. 생식세포는 둘로 나뉘고 그 둘은 다시 넷으로 나뉘었다. 이런 식의 세포 증식을 통해서 존재가 형성된다는 설명이었다. 서로 맞붙어 싸우던 대학의 지식인들은 이 설명에 분노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무식한 인간은 도대체 누구야? 왜 지식인들이 그렇게 분노했을까? 그 이론이 종교에 반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가엾은 젊은이는 조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망명 생활을 하다가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50년 동안 현미경의 배율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비밀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앞에 소개한 사람이 말한 내용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때쯤 또 다른 과학자가 똑같은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첫 번째 사람이 관찰한 내용이 진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과학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이번에는 모두가 그 내용을 믿었다. 이리하여 과학의 새로운 분야가 일어났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바로 발생학이다. 오늘날 발생학은 아주 많이 발전하여 난세포 안에 미리 존재하는 수컷이나 암컷 같은 것은 절대로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대신에 미리 준비된 건축계획 같은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건축계획은 참으로 놀랍다. 너무나 잘 다듬어져 있고 또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가 집을 짓기 위해 벽들을 올리기 전에 먼저 거기에 쓰일 벽돌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원시세포에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먼저 이 세포는 분할과 증식을 통해 세포를 축적한 다음에 세 개의 벽을 올린다. 이 세 개의 벽이 다 지어지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신체 기관들을 건설하는 단계이다. 신체 기관의 형성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각 기관마다 하나의 세포로 시작한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모른다. 또 이 형성이 화학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일종의 민감성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는 모른다. 나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체 기관이 형성되는 지점에서 아주 특별한 활동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곳에서 세포의 증식이 맹렬해지는 반면에 다른 곳에서는 증식이 이전과 똑같이 차분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 이 맹렬한 활동이 멈추면 하나의 장기가 형성된다. 이런 지점이 몇 군데 있으며 각 지점에서 하나의 신체 기관이 형성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 민감성이 특별히 예민한 곳들이 있으며 거기서 어떤 형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신체 기관들은 서로 독립한 상태에서 발달한다.
마치 세포의 이 지점들의 목적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형성하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또 그 활동이 워낙 치열한 나머지 세포들이 각 신체 기관들 안에서 아주 강하게 결합하며 이상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다른 세포들과 뚜렷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세포들은 자신들이 건설하고 있는 신체 기관에 따라서 특별한 형태를 띈다. 다양한 신체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형성될 때 그 외에 무엇인가가 개입하여 이 신체 기관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 모든 신체 기관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어느 한 신체 기관이 다른 신체 기관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될 때 마침내 아이는 태어난다. 이 신체 기관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순환계이다. 순환계 다음에 신경계가 마무리되어 이 결합을 더욱 밀접하게 만든다. 이어서 건설 계획이 보인다. 신체 기관들의 창조가 마무리되면 신체 기관들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된다. 이 계획은 모든 고등동물과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고등동물은 이 계획에 따라 각자 발달을 꾀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생각은 모든 생명에 공통적인 단 하나의 건설 계획 같은 것이 있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태아들이 서로 아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화가 동물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어떤 길을 밟으며 이루어졌다는 이론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원숭이에서, 포유류와 새들은 파충류에서, 파충류는 양서류에서, 양서류는 물고기에서 진화했다는 이론이었다. 각각의 배는 출생하기 전에 그 전의 단계들을 두루 거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배에는 그 종의 진화와 종합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오늘날 이 이론은 포기되었다. 지금 과학은 단지 사실들을 직시하면서 자연은 오직 한 가지의 건설 방법만을 주었으며 자연에는 단 하나의 건설 계획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긴다면 모호한 많은 사실들이 꽤 명쾌하게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의 정신적 발달도 쉽게 이해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도 똑같은 계획에 따라 건설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무에서 적어도 무처럼 보이는 곳에서 시작된다. 육체가 다른 세포들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원시세포에서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정신적인 면을 말하자면 새로 태어날 아이의 안에도 미리 건설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원시세포 안에 미리 만들어진 사람 같은 것이 없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정신의 영역에서도 각 기능들이 육체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민감한 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먼저 재료의 축적이 이루어진다. 육체의 경우에 증식을 통해 세포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다. 이 재료의 축적은 흡수하는 정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아이의 정신 안에 특별히 민감한 지점이 생겨난다. 이 민감한 지점들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언어의 습득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예를 보여준 바 있다. 특별히 민감한 지점에서 발달하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정신의 기관들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은 다른 기관들과 별도로 발달한다. 예를 들면 언어 능력과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두 다리로 서는 능력, 조정 능력 등이 별도로 발달하는 것이다. 이 능력들 하나하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발달하지만 서로 별도로 발달한다. 민감한 지점은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의 행위들을 하도록 이끈다. 민감성들 중 어느 것도 발달의 전체 기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각각의 민감성은 발달의 시기 중 오직 일부만을 차지한다. 하나의 정신기관을 건설하기에 충분한 만큼만 차지하는 것이다. 정신의 기관이 형성되고 나면 민감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정신기관이 형성되는 기간에는 민감성의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
어른이 이 민감성의 힘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정신기관들은 활동할 준비를 끝내고 나면 서로 연결되어 정신적 단일체를 형성한다. 생물학 분야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동물들 모두가 민감한 시기들을 거치며 성체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아이들의 정신적 건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 시기들에 대해 알게 되면 아이들을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민감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어른은 아이의 정신적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옛날 세대들은 어떻게 성장했단 말인가?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서도 건강하고 강건한 존재로 성숙하지 않았는가? 인간이 민감한 시기에 대해 과학적으로 몰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옛날의 문명에서는 엄마들이 본능적으로 민감기에 아이를 돕는 쪽으로 아이를 다룰 줄 알았다. 정신기관의 건설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건설 계획에 민감한 시기를 넣은 자연은 엄마들에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본능을 주입시켰다. 아이들을 다루는 엄마를 대상으로 연구해 보면 과거 세대의 엄마들이 아이들의 발달을 잘 도우면서 특별한 민감성을 잘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이해될 것이다. 예전 세대들이 정신적으로 강했던 이유는 자연히 부모의 가슴에 심은 감정에 있다. 오늘날의 문명 때문에 엄마들이 이 본능을 잃어버렸다. 이 문제에서만은 인간은 퇴보하고 있다. 모성 본능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모성 본능을 연구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연적 발달 단계를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과거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육체적 생명과 최초의 영양물뿐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보호까지 제공했다. 다른 동물 종의 어미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만일 인간의 세상에서 모성 본능이 지금처럼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면 인간의 길에 매우 중대한 위험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엄마들이 협력해야만 풀 수 있는 중대한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다. 과학은 아이의 육체적 발달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아이의 정신적 발달을 돕고 보호할 길을 찾아내야 한다. 정신의 영역에서 엄마의 사랑은 하나의 힘이며 자연의 힘들 중 하나이다. 오늘날 엄마의 사랑이 과학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과학은 아이의 정신 영역에서 이룬 발견들을 이용해 엄마들을 계몽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과거에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도왔던 엄마들이 의식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환경이 엄마들의 내면에 있는 본능이 더 이상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된 지금, 엄마들 사이에 아이의 필요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야 한다. 교육 분야도 엄마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출생 순간부터 시작되는 교육이란 곧 아이들의 정신적 요구를 의식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의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에 엄마들이 가장 먼저 초대를 받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오늘날의 삶이 지나칠 정도로 인공적으로 변화한 탓에 아이가 제대로 발달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회가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는 언제 시작되어야 할까? 몬테소리 학교는 3살 반에 시작했다가 다시 3살, 2살 반, 2살로 낮췄다. 지금은 1살 된 아이도 학교에 등록시키고 있다. 그러나 삶을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나이를 더 낮춰 갓 태어난 아기까지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